안녕하십니까. 3주차 기초인문과정 용어. 자, 요 용어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저편에 이제 있는 거, 이미 다 잊어버렸던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복습 차원에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의사표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일단 의사표시는 뭔가를 원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두 번째, 법률행위, 인간의 행위 중에서 법률행위라는 행위가 있죠. 그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죠. 다시 말해서 법률행위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구성 요소가 뭐다? 그게 의사표시라고 그랬어요. 원래 의사표시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인간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건데 어찌됐건 의사표시는 이렇게 당사자가 원하는 것, 이게 의사죠. 그걸 말이나 행동으로 표시하죠. 합쳐서 의사표시라고 하죠. 그리고 이 의사표시한 대로 권리와 의무가 변동이 될 때 이런 걸 의사표시를 한다.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죠.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하잖아. 이게 명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행동 등을 통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하죠. 엄마가 아이한테 배고프니 밥 줄까? 그러면 애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 한다?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의사의 흠결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최근에는 자주 쓰진 않지만 그래도 교재마다 의사의 흠결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의사의 흠결이 뭐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의사의 흠결이라 그래요. 자, 갑이 원하는 건 A예요. 근데 표시를 B라고 했어요. 이게 의사의 흠결이에요. 의사를 표시하긴 했는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이걸 의사의 흠결이라 하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요 의사를 표시한 사람, 요 사람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알고 있는 경우, 모르고 있는 경우. 요 알고 있는 경우를 의사의 의식적 흠결 이렇게 부르고요. 모르고 있는 것을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 이렇게 부르죠.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긴 뭐가 없어요. 이 의사의 의식적 흠결이 두 가지잖아. 비진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가 있었죠. 그죠? 비진이 표시 뭐가 있었어요? 거짓 사직서 제출. 허위 표시 가장매매 이런 게 있었죠. 반면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 뭐가 있었죠?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있어요. 착오. 뭐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의사의 흠결이라고 부른다. 개념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선의 악의 많이 들어보셨죠? 선의는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것, 악의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 이게 악의죠. 자, 선의는 모르는 것, 악의는 알고 있는 거 그랬죠. 그리고 선의가 또다시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로 나뉠 수 있다고 그랬죠. 선의 무과실은 뭐예요? 주의를 기울여도 모르는 거. 선의 과실은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지만 부주의했다. 과실은 부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교재를 보다 보면 선의 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선의는 모르고 있는 거, 악의는 알고 있는 거. 두 번째, 선의가 또다시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선의 악의만 구별하면 되고 선의 악의만. 어떤 곳에서는 선의 무과실과 악의 또는 과실을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시면 돼요. 선의와 악의만 구별하면 되는 게 있고 선의 무과실과 악의 또는 과실을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서 한번 써먹을 거니까 선악의 개념을 정확하게 일단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착오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랬죠.
불일치한데 의사 표시한 사람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랬죠. 제가 어떤 예를 들었었어요? 갑이 시험을 보는데 답을 3번 골랐어요. 당연히 답안지에 3번을 마킹한다는 생각을 했겠죠. 3번을 마킹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의사는 3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점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나와서 답안지를 확인해 봤더니 4번에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갑이 마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번에 마킹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엉뚱하게 4번에 마킹했잖아요. 의사는 3번이지만 표시는 4번에 했잖아. 근데 이걸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모르고 했겠죠. 깜빡하고.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것을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기의 착오라는 게 있어요. 동기의 착오는 자, 먼저 동기가 뭐였었죠? 법률 행위하는 이유. 그게 동기였었죠. 여러분이 편의점 가서 A 생수를 사요. 하고 많은 생수 중에서 A 생수를 사. 이 상수를 사는 하고 많은 생수 중에 요 A 생수를 사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동기예요. 가격이 저렴해서, 아니면 가격은 비싸지만 물맛이 좋아서, 아니면 외제 물건이어서 등등등. 하필이면 그 A 생수를 사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동기예요. 그런데 민법에서는 동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만 동기의 착오라든가 동기의 불법에서 고려하는데 그중에 동기의 착오가 뭐냐?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어요. 을이 이 A 토지를 사요. 근데 사는 이유가 있어요. 하고 많은 땅 중에서 왜 A 토지를 살까? 공장 지으려고. 자, 이게 동기예요. 근데 이 땅은 공법적 제한이 있어서 공장 신축이 불가능한 땅이에요. 이런 게 동기의 착오다. 을이 땅을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동기. 그 동기와 현실이 불일치. 이런 걸 동기의 착오라고 해요. 근데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동기의 착오는 보세요. 을은요, A 토지를 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갑한테 가서 B 토지를 팔아라 그랬을까요? A 토지를 팔아라 그랬을까요? A 토지를 팔으라고 했겠죠. 즉, 을은요, A 토지를 살 생각으로 A 토지를 사겠다고 표시했으니까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동기에 착각이 있을 뿐이죠. 결과적으로 동기의 착오는 착오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착오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근데 동기의 착오는 의사 표시는 이렇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A 토지를 살 생각으로 A 토지를 사겠다고 표시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뭐가 있었죠? 사기강박을 말하는 거죠. 자, 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아까 의사의 흠결과는 달리 의사 표시는 일치해요. 자, 갑이 화장품 가게를 들어갔어요. 수분크림 하나 사러 들어갔는데 화장품 직원이 갑을 사기쳐요. 뭐라고 사기치냐? A라는 주름 방지 크림이 나왔다. 근데 이거 바르면 주름살이 쫙쫙 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는 잘 안 펴져. 근데 을은 하나라도 팔아먹기 위해서 바르기만 하면 쫙쫙 펴진다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의 기망에 의해서 착각에 빠져요. 이 A 주름 방지 크림을 바르기만 하면 주름이 쫙쫙 펴진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이게 착오죠. 그래서 얘는 원래 A 크림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을한테 A 크림을 사겠다고 의사를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갑의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요.
일치하는데 스스로 A크림을 살 생각을 하고 표시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 사기에 의해서 이런 의사를 표시하게 됐잖아요. 이런 걸 뭐라 한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즉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A크림을 사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표시하는 과정에 상대방 등의 기망 등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의 흠결이라 하면 큰일 납니다. 대리 뭐였었죠? 타인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거죠. 효과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 행위를 하는 사람, 즉 법률 행위하는 사람, 계약을 하는 사람과 그 법률 행위한 효과, 즉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사람, 이게 분리가 되는 제도죠. 갑이 직접 땅을 팔지 않고 을에게 A 토지 매각을 의뢰하고 그래서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은 을이 했지만 계약상 권리의무는 갑에게 생기죠. 이때 을을 뭐라 한다? 대리인, 갑을 본인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 을이 대리 행위를 할 때 이 땅이 갑소유 땅임. 이 계약은 나를 위한 계약이 아닌 갑을 위한 계약임을 밝혀야 된다 그랬죠. 그걸 뭐라 했어요? 현명.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이렇게 현명을 해야만 그 대리 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을이 병한테 A 토지를 팔 때 자기 땅인 것처럼 팔면 안 되잖아요. 갑소유 땅이고 나는 갑을 대신해서 계약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라고 하고요. 이걸 두 글자로 줄여서 현명이라고 부릅니다. 복대리가 나왔네요. 복대리는 갑이 을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을이 바빠졌어. 그래서 을이 다시 정한테 부탁을 해. 야, 내가 갑한테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바빠서 못하니까 네가 좀 대신해주라. 그래서 정이 병하고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만약에. 자, 이때 정 누구의 부탁을 받았어요? 대리인의 부탁을 받았죠. 누구 땅을 팔았어요? 갑소유 땅을 팔았죠. 요런 정, 즉 대리인이 선임을 한 본인의 대리인, 요거를 뭐라 한다? 복대리라고 합니다. 대리인의 부탁을 받아서 본인 땅을 대신 팔아주는 사람, 대리인의 부탁을 받아서 본인 땅을 대신 팔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뭐다? 복대리다. 자, 그 다음에 무권대리라고 나왔는데 무권대리 뭐예요?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잖아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의 후레자식 놈 하나가 사업을 한답시고 갑 몰래 요 갑소유 땅을 팔면서 마치 지가 대리인인 것처럼 팔아. 이게 뭐다? 무권대리죠. 즉 다른 대리 행위 요건은 모두 갖췄어요. 즉 현명은 했어.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어. 근데 대리권이 없어. 이런 걸 뭐라 한다? 무권대리라 한다. 무권대리. 추인. 추인은 뭐예요? 어떤 일이 일단 있어. 그 후에 그걸 인정하는 거. 사후동의. 추후 인정. 추후 인정을 줄여서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일이 벌어진 요 사는 죽을 사자 아니에요. 사후세기 할 때 그 사자 아닙니다. 일사자예요. 어떤 분은 사후라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종이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일사자입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동의하는 걸 추인이라 하고요. 이 추인이 우리 시험 범위에 규정은 4개, 3개. 그 다음에 판례가 하나 인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추인이란 말도 대단히 잘 나옵니다. 근데 그 추인이란 게 법에는 3가지가 있고 그 3가지가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절대정부유라는 게 나왔는데 절대정부유는 이런 거예요. 2가지를 구별.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했어요. 근데 이 A 토지를 매매할 때 갑이 만취 있었어요. 만취를 의사 무능력이라고 해요. 그럼 이 매매는 무효예요.
문제는 이렇게 등기까지 넘겨졌어요. 당연히 등기도 무효입니다. 자, 이런 경우 하고요. 갑이 을과 A 토지에 대해서 가짜 매매를 했어요. 가장 매매. 허위 표시라고 했죠. 자, 가장 매매도 무효예요. 따라서 을에게 넘겨준 등기도 무효예요. 둘 다 계약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을이 병과 또다시 매매를 해요. 근데 이 병은 이 둘 사이의 매매가 무효고 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야. 얘를 선의의 제3자라고 보통 불러요. 자, 여기서 이제 갑. 갑은 나중에 을한테 야, 계약 무효다 라고 주장하고 땅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땅이 누구한테 가 있어? 얘한테 가 있죠. 자, 그럼 갑은 병한테 달려가서 야, 나와 을 사이 계약이 무효고 너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은 병한테 야, 너도 무효니까 땅 내놔. 그럼 얘는 꼼짝없이 땅 줘야 돼요. 이런 걸 절대적 무효라고 해요. 반면에 자, 갑을 사이의 가장매매는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무효야라고 주장하면서 땅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런데 선의 병한테 넘어가게 되면 선의 병한테는 야, 너도 무효야라고 주장을 못해요. 즉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런 걸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장이란 말은 조문에는 대항이라고 돼요. 대항.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무효죠. 즉 선의의 제3자에게도 너도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예요. 결국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예요. 반면에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 못해요. 대항을 못해.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이런 게 상대적 무효입니다. 무효는 절대 무효가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상대적 무효는 뭐라고 돼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게 있을 때는 상대적 무효고요. 이런 말이 없으면 절대적 무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이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라고 부르기도 하고 불확정적 무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기억나세요? 토지거래 허가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지를 거래해요.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의 효력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면서 거래 전에 미리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거래 후에 허가를 받는 거예요. 허가 신청할 때 매매계약서가 첨부 서류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먼저 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2일 날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거래했잖아요. 근데 효력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무효잖아요. 그리고 거래한 다음에 1월 30일 날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유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를 한 1월 10일부터 허가를 받은 1월 30일까지 무효는 무효인데 장차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라고 합니다. 일단은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을 때 그런 걸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허가전 거래 행위 같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아, 이런 걸 내가 봤었구나. 기초과정에서 봤었지라는 걸 다시 한번 자꾸 환기해서 자꾸 듣고 보고 해서 되도록 빨리 용어에 익숙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3주차 용어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